박정희를 향한 김재규의 총성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18년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그 순간, 한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지워져야 했던 40년의 잔혹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거사날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부인과 딸은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심지어 존재조차 숨겨야 했던 또 다른 가족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오늘은 12.6 총성 뒤에 가려진 김재규와 그 일가의 지워진 기록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워진 김재규 일가의 40년 잔혹사. 그 비극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어느 학교 복도에서 들려온 한 스승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1940년대 중반 경북 김천의 한 중학교 복도에는 매일같이 쩌렁쩌렁한 호통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도 유단자이자 체육교사, 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호랑이 선생님 김재규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흐트러진 자세나 부정한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한 표정 뒤에는 제자들조차 몰랐던 깊은 속정이 숨어 있었죠. 해방 직후 끼니조차 잊기 힘들었던 시절,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제자들의 이름 뒤에는 늘 김재규의 남모를 손길이 있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책을 덮어서야 되겠냐며 그는 자신의 박봉을 쪼개 제자들의 밀린 수업료를 남몰래 대신 내주었습니다. 행여 아이들이 자존심을 다칠까봐 본인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세상에 알려진 이 따뜻한 진심은 우리가 아는 암살자 김재규와는 너무도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혼란은 그를 교단에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1946년 그는 분필 대신 총을 든 육군 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하며 군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박정희와 김재규.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한민국 권령의 심장부가 아닌 경상북도 선산의 투박한 흙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고향 땅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고향 사람이라는 수식어는 단순한 연고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1946년 육군 사관학교의 전신인 국방경비사관학교에서 이들은 제외합니다. 당시 박정희는 만주군 장교 경력을 가진 9살 많은 대선배였고 김재규는 갓 군문의 길에 들어선 새내기였습니다. 박정희는 타양인 서울에서 만난 고향 후배 김재규를 각별히 챙겼고 김재규 역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박정희를 친형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군인이라는 엄격한 위계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이에는 끈끈한 동향의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절대적 신뢰로 격상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961년 5.16 군사정변이었습니다. 당시 준장이었던 김재규는 정변의 주체 세력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반혁명분자로 몰려 수감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모두가 김재규를 의심할 때 박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김재규는 내가 잘 안다.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당장 풀어줘라. 정치적 계산보다 앞섰던 인간적인 믿음. 이 사건은 김재규에게 박정희라는 존재를 평생의 주군으로 각인시켰고 박정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확신할 사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김재규는 박정희의 가장 충직한 손발이 되었죠. 호남 비료 사장부터 보안 사령관, 그리고 건설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박 대통령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자리에 늘 김재규를 보냈습니다. 특히 열사의 사막 중동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성과를 내는 김재규의 모습은 박 대통령의 신뢰를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석에서 김재규를 향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네는 나의 분신이다. 대통령의 분신이자 유신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고향 선후배로 시작된 이들의 끈끈한 유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신과 같았던 깊은 신뢰는 훗날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절대적 신뢰의 동아줄에 서서히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을 파고든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충복, 차지철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청와대의 권력 지형은 기묘하게 뒤틀립니다. 경호실장이라는 직함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월권을 일삼던 차지철. 그는 사사건건 김재규의 정보 보고에 약해 빠진 소리라며 묵살했고, 심지어 대통령 앞에서도 정보부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라며 노골적인 면박을 주었습니다. 30년 넘게 박정희를 형님처럼 모셔온 김재규에게 9살이나 어린 차지철의 월권과 멸시는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를 넘어선 치욕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권력 다툼 속에서 김재규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죠. 지병인 간 질환이 악화되어 얼굴은 검게 변해갔고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번 사표를 던지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면서도 정작 그의 쓴소리보다는 차지철의 달콤한 강경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놓아주지 않으면서도 믿어주지도 않는 상황. 김재규는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거대한 불길이 타오릅니다. 바로 부마항쟁. 직접 현장을 시찰하고 돌아온 김재규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민심의 폭발이다.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끝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차지철은 캄보디아처럼 100만, 200만 명 정도 탱크로 밀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광기 어린 발언을 쏟아냈고 박 대통령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재규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서울 한복판에서 킬링필드가 재현될 것이다. 그는 훗날 법정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만의 결단이었다. 주인에게 충성하던 사냥개는 이제 주인의 심장을 겨누는 야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 박 대통령의 질책과 차지철의 조롱이 극에 달한 순간 김재규는 바지 주머니 속 권총을 매만졌습니다. 더 이상의 수모와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죽음과 조국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김재규는 차지철을 향해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이어진 총성은 18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궁정동의 공기를 가른 것은 단순한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 절대 권력의 몰락이자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강제로 돌려세운 거대한 총격이었습니다. 피 묻은 셔츠 차림으로 허겁지겁 안가를 빠져나온 김재규. 이제 그는 스스로 던진 운명의 주사위를 손에 쥐고 역사의 갈림길에 섭니다. 차 안에는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외쳤습니다. 남산으로 가자. 자신의 본거지인 중앙정보부로 가서 사태를 장악했다면 역사는 그가 설계한 대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운명의 장난 같은 판단 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는 돌연 차머리를 육군 본부로 돌리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군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 그것은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군수사기관에 체포된 김재규는 모진 고문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총을 든 것이 아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을 뿐이다. 그는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려 했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민주회복 국민혁명이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수대 앞에 선 54세의 김재규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한 남자의 생애와 맞바꾼 그 짧은 외침은 차가운 형장에 메아리 쳤고 그는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재규는 떠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멈추길 바랬을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죠.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은 그들의 숨통을 조였고 세상은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권유분 씨는 내 아들은 결코 허튼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아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뒤인 2001년, 어머니는 기묘하게도 아들이 거사를 치렀던 날과 같은 날인 10월 26일에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어서야 아들과 재회한 이 기묘한 인연은 이 가족에게 12.6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부인 김영희 씨와 외동딸 수영 씨의 삶은 감옥 없는 수감 생활과 다름없었습니다. 신군부는 김재규를 부패한 권력자로 묘사하며 모든 재산을 몰수했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조차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던 삼엄한 통제. 딸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던 간절한 소망마저 국가 보안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죽은 듯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본인들의 삶조차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지만 부인 김영희 씨는 가슴속에 묻어든 남편의 마지막 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은 죄가 없으니 나만 벌해달라던 김재규의 절규는 사형장으로 향하던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모든 재산이 몰수된 상황. 김영희 씨는 친정 아버지가 챙겨준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들고 남편을 따르다 함께 희생된 부하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같은 아픔을 짊어진 그들에게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사죄하며 아이들의 학비를 건넸습니다. 특히 의전과장 박선호의 자녀들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도움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세상의 조롱을 견뎌야 했던 아이들은 김영희 씨가 건넨 그 따뜻한 손길을 붙잡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도 감시받는 처지에 남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젊은 시절 가난한 제자들의 수업료를 대신해주던 남편 김재규의 그 따뜻한 진심이 아내의 삶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들은 그렇게 무너진 삶의 파편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12.6에 남긴 비극의 무게를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신군부가 김재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이용했던 또 다른 가족, 내연녀 장 씨와 두 아들의 삶은 한층 더 참혹했습니다.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암살자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주홍 글씨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기 위해 학업을 포기한 채 파견직 운전기사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2010년에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거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채 모든 시계가 1980년대에 멈춰버린 듯한 황폐한 폐가.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당긴 방아쇠의 대가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긴긴 세월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역사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0년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오빠의 재판이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 속에 치러진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단순한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원을 다시 성찰하고 한 개인의 명예를 넘어 지워진 가족들의 고통을 역사에 기록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죠. 누군가에게는 반역자로, 누군가에게는 의사로 기억되는 김재규. 하지만 그가 당긴 방아쇠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40년 잔혹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사랑했던 조국과 가족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거창한 역사적 명분 아래 가려져 있던 인간 김재규,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권력을 향해 총성을 울린 김재규.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의 의사로,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역적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삶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 기록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김재규 부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고 싶어 했던 사람,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를 향한 의리를 꺾지 않았던 유일한 현역 군인 박흥주 대령. 김재규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날의 진실을 함께 목격했던 그의 처절한 마지막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박흥주 대령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이 격동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